지아는 매일 아침 배 영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부족할 만큼 가난했다. 그 일 때문에 직장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 최 점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대놓고 모욕했다. 이웃들은 혀를 찾고 동료들은 뒤에서 비웃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배 영감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정장을 입은 3명의 변호사가 그녀의 반지하 단칸방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지아는 습기로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좁은 반지하 방에서 눈을 떴다. 천장에는 낡은 환풍기가 덜덜거리며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일으켰다. 기상, 출근, 취침, 그리고 반복. 그녀의 삶은 늘 그랬다.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낡은 냉장고가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작동은 하고 있었다. 가장 싼 대용량 원두 가루를 꺼내 종이 필터에 담고 커피포트로 물을 끓였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그녀는 작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아직 캄캄했다. 짙은 커피향이 좁은 부엌을 채웠다. 지아는 오래된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반쯤 채우고 깨끗한 종이컵 하나를 꺼내 가방에 챙겼다. 뚜껑을 꽉 닫고 아침 6시 10분에 집을 나섰다. 서울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짖는 개구리 소리와 모퉁이를 돌아가는 환경미화원 트럭 소리만 들려왔다. 지아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결코 뛰지는 않았다. 2블록을 지나 작은 동네 공원에 다다르자 배 영감님이 그곳에 있었다. 늘 같은 벤치, 늘 같은 낡은 회색 패딩 차림이었다. 한여름에도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 그는 굳은 살이 박인 커다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묵묵히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지아는 영감님 앞에 멈춰 섰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그저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내 커피를 따른 뒤 말없이 건넬 뿐이었다. 배 영감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 뒤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다. 마치 아주 깨지기 쉬운 귀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지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감님은 컵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신 뒤 1초 동안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는 모습, 눈을 감는 표정, 첫 모금을 넘기고 내쉬는 숨소리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너무도 똑같았다. 그녀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나 말없이 커피를 드셨다. 똑같이 두 손으로 머그잔을 쥐고 첫 모금에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작은 순간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배 영감님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돌려주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지아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아는 컵을 챙겨 3블록을 더 걸었다. 길을 꺾어 지하상가에 있는 옷가게에 도착했다. 화려한 브랜드 매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싼 작업복이나 저렴한 티셔츠를 사가는 평범한 매장이었다. 지아는 창고에서 일했다. 옷을 개고 선반을 정리하고 무거운 박스를 날랐다. 뒷문으로 들어선 시간은 6시 45분, 15분. 지각이었다. 카운터에 있던 동료 수진이 지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야, 수진이 작게 물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수진이 뒤따라왔다. 지아씨, 진짜 요즘 매일 지각하는 거 알지? 고작 15분이었어. 최 점장님이 눈치챘다고. 지아는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어? 아직은. 근데 조만간 한 소리 하실걸. 수지는 팔짱을 꼈다. 오지랖 부리고 싶진 않은데 다들 수근거려. 무슨 수근? 매일 아침 그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커피 주느라 지각한다고. 지아씨,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잖아. 밥 먹을 돈도 없으면서 왜 남한테 커피를 퍼줘? 지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서? 그게 어때서? 그래서라니?
커피는 공짜야. 그 시간은 최 점장님한테 시간은 곧 돈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지아는 가만히 서서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더디게 흘렀다. 점심시간. 그녀는 집에서 챙겨온 식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 모퉁이 식당에서 백반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 낡은 박스 위에 앉아 창고에서 홀로 빵을 삼켰다. 오후 3시. 한 손님이 블라우스에 구멍이 났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말이 돼? 장사를 이따위로 해.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늘 그렇듯 그녀는 사과하는 역할이었다. 오후 5시. 교대 시간이 끝났다. 지아는 가방을 챙겨 뒷문 화장실에서 종이컵을 씻어 넣었다. 앞문으로 나가려던 찰나 최 점장과 마주쳤다. 최 점장, 최민석. 넓은 어깨에 포마드로 빗어 넘긴 머리, 늘 날이 선 정장을 입고 다니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짓는 남자였다. 지아 씨. 그녀가 멈춰섰다. 네, 점장님.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요. 7시 30분까지. 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법한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내일 얘기합시다. 그는 뒤돌아 매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아는 인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점장이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맨 채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다. 공원을 지날 때 벤치를 힐끗 보았지만 영감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저녁 6시 30분.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텅 빈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은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남에게 설명한단 말인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노인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 같다고. 매일 아침 그 5분이 밀린 공과금과 고된 노동, 끊임없는 사과로 점철된 내 삶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방도도 없었고 최 점장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위가 꼬이는 듯한 긴장감 속에 눈을 떴다. 7시 30분 면담. 일찍 가야 했지만 공원에도 들러야 했다.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보온병과 컵을 챙겼다. 5시 45분. 거리는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가방이 골반에 부딪히는 리듬에 맞춰 빠르게 걸었다. 공원 모퉁이를 돌았을 때 옆 빌라에 사는 김부녀 회장 아주머니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동네의 모든 소문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아를 보자 비지를 멈췄다. 또 그 쓸데없는 커피 타령하러 가? 지아는 못 들은 첫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와 밝혔다. 아가씨, 본인 가스 끊기게 생겼으면서 무슨 동정이야. 지아는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았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긴 개뿔. 그거 다 돈 낭비, 시간 낭비야. 남 챙길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해. 지아는 가방 끈을 꽉 쥐었다.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에요. 커피 한 잔. 그게 자선사업이지 뭐야. 아주머니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노숙자가 고마워할 것 같아? 길바닥에 나앉은 인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지아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2블록을 지나 공원에 도착했다. 배 영감님은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가방에서 컵을 꺼내 건네자 영감님이 고개를 들고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지아는 그가 컵을 쥐는 손 모양, 첫 모금을 넘기는 숨소리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 점장과의 면담에 대한 압박감을 잊을 수 있었다. 영감님이 커피를 비우고 컵을 돌려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컵을 챙겨놓고 상가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7시 20분 도착. 뒷문으로 들어가 불 꺼진 창고에 가방을 던져두고
숨을 골랐다. 7시 28분. 최 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장은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녀를 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어색하게 서 있도록 10초가량 방치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앉아. 지아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최 점장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아니요, 점장님.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른다고. 정적이 흘렀다. 요즘 계속 지각이 잦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이번 달에만 몇 번 늦었는지 알아? 그녀가 고개를 젓자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쳤다. 7번.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가 매일 아침 길거리 노숙자한테 커피를 갖다 바치느라 지각한다고 하더군. 네 가족도 아니라며?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은? 아닙니다. 점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럼 뭔데?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가 신경 쓸 일이냐고. 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넌 여기서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야. 근무 시간을 지켜야지. 자선 사업이나 하러 돌아다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침묵. 점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잘 들어. 지아씨. 당장 자르진 않겠지만 선택해. 제 시간에 출근하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봐. 간단해.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나가봐.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카운터에서 옷을 정리하던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뭐래? 지각하지 말래? 응. 일단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경고했잖아. 지아는 창고로 돌아갔다. 하루가 끔찍하게 길었다. 점심시간에 빵을 사들고 공원 벤치로 갔다. 영감님은 아침에만 있었기에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영감님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분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까? 왜 커피를 받아 마시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조차 없을까? 오후에 매장으로 돌아갔을 때 복도를 지나가던 점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 오후 5시 교대 시간. 지아는 가방을 챙기고 화장실에서 컵을 씻어 나왔다. 그때 수진과 마주쳤다. 지아씨, 잠깐만. 수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들을까 겁내는 듯했다. 오지랖 부리기 싫은데 최 점장님이 지아씨, 해고할 구실을 찾고 계셔. 커피 때문이든 뭐든 지아씨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셔. 지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대놓고는 아니지만 뉘앙스가 그래. 지아씨, 이 직장 꼭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커피 타령 좀 그만해. 그 노숙자가 네 인생 구제해줄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직장 잃으면 내 인생 진짜 끝장날 수 있어. 수지는 자리를 떴다.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빌라 계단을 오르는데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부녀 회장과 또 마주쳤다. 어때, 아가씨? 정신 좀 차렸어? 지아는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가방 속 보온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은 정말 선택을 해야 했다. 정시 출근이냐, 공원 벤치냐. 난생 처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지아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계산했다. 커피를 끊으면 지각하지 않을 것이고 점장의 괴롭힘도 끝날 것이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새벽 5시 텅 빈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영감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새벽 5시. 지아는 결국 커피를 내리고 컵을 챙겨 집을 나섰다. 벤치에는 늘 그렇듯 영감님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컵을 건넸고 그는 받아 마셨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 지금 뛰어가면 6시 50분 도착, 5분 지각이었다. 하지만
영감님은 아직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컵을 받아 달렸다. 결국 7시 5분 도착. 20분 지각이었다. 뒷문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박스를 정리하다 말고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안 믿긴다. 10분 뒤 창고 문에 최 점장이 나타났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아씨. 그녀는 선반 정리를 멈췄다. 네, 점장님. 오늘 몇 시에 출근했지? 7시 5분입니다. 원래 몇 시까지 와야 하는지도 알 텐데. 침묵. 대답해. 6시 45분입니다. 최 점장이 비릿하게 웃었다. 어제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그런데도 또 지각을 해.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점장이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그 잘난 노숙자 친구한테 커피 바치느라 늦은 거겠지? 수진이 옆에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다.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점장이 바짝 다가왔다. 지아씨,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본인이 뭔가 특별하고 착하고 여기 있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매일 아침 구질구질한 노숙자한테 적선하면서 스스로 성녀라도 된 것 같지?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니, 넌 그렇게 생각해. 근데 팩트가 뭔지 알아? 넌 그냥 끔찍하게 형편없는 직원일 뿐이야. 그의 말은 채찍처럼 날아와 밝혔다. 점장은 몸을 돌렸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그땐 진짜 해고야. 그가 나가고 지아는 벌벌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간신히 호흡을 골랐다. 수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아씨, 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날은 지아의 상상보다 훨씬 지옥 같았다. 최 점장은 하루 종일 그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오전 9시 그가 티셔츠를 정리하는 지아를 보며 툭 던졌다. 어이, 지아씨, 오늘 커피 적선은 훌륭하게 마치셨나? 옆에 있던 직원 유나가 킥킥거렸다. 오전 11시 점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놓고 망신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지아씨가 얼마나 위대한 성녀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길거리 노숙자한테 커피를 타다 바치느라 지각을 밥 먹듯이 하신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료 하나가 안쓰러운 눈으로 지아를 보았다. 점장의 조롱은 끝이 없었다. 가정교육을 참 유별나게 받으셨어. 아, 저번에 나한테 그 노숙자가 죽은 애비랑 닮아서 챙겨준다고 눈물 짜며 감성팔이 하지 않았나? 순간 지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점장에게만 조심스럽게 꺼냈던 내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걸 모두 앞에서 까발린 것이다. 점장님, 그건 퍼뜨리시라고 한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점장이 코웃음을 쳤다. 퍼뜨려? 내가 무슨 거짓말했어?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저 인간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일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든가. 내일은 지각하지 마. 안 그러면 내 그 쓰레기 같은 친구는 다른 성녀를 찾아야 할 테니까. 오후 내내 지아는 묵묵히 옷을 겠다. 손이 계속 떨렸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점장님 진짜 쓰레기다.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요. 거짓말. 너 엄청 떨고 있어. 근데 진짜 그 커피 주는 짓 계속할 거야? 그 아저씨가 내 이름조차 모를 텐데?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왜?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분에겐 그게 필요하니까요. 너도 돈이 필요하잖아. 너 이 직장 잘리면 어떡할 건데? 동료는 한숨을 쉬며 멀어졌다. 오후 5시 교대 시간. 지아는 가방 속 보온병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은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난생 처음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이럴 가치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새벽 5시. 지아는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은 지각하지 않을 거야. 멈추지 말고 곧장 출근하자. 커피도 벤치도 없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원두통 앞에 서서 뚜껑에 손을 올린 채 5분이 지났다. 결국 그녀는 원두를 꺼내 커피를 내렸다.
공원에 도착하자 영감님이 앉아 있었다. 지아는 다가가 컵을 건넸다. 그는 받아 마셨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컵을 돌려준 영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아는 곧장 뛰어 상가로 향했다. 7시 10분, 25분, 지각이었다. 창고는 비어 있었다. 허겁지겁 가방을 던져두고 일을 시작했다. 7시 30분, 수진이 들어오다 지아를 보고 얼어붙었다. 너 또 늦었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장님이 알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8시 정각 최 점장이 출근했다. 그는 창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9시 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창고 문 앞에 섰다. 지아 씨, 당장 내 사무실로. 그녀는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갔다. 앉아. 지아는 앉았고 점장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몇 시에 왔지? 7시 10분입니다. 내가 몇 번을 경고했나?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타일러도 넌 계속 무시했어. 내 시간을 무시하고 이 직장을 우습게 한 거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 넌 못해. 넌 길바닥에서 착한 천사 코스프레나 하는 게 더 적성에 맞으니까. 그는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내 해고 통지서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점장님,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끝났소. 저 정말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했겠지. 이젠 아니야. 그는 봉투를 그녀의 무릎 위로 던졌다. 내 짐 챙겨서 당장 나가. 커피 한 잔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점장이 차갑게 웃었다. 아니, 네, 그 건방진 태도 때문이야. 네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믿는 그 오만함. 네가 지각할 때마다 넌 내 커피 적선이 내깟 매장 일보다 더 고귀하다고 시위한 거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변명은 됐어. 이제 널널하게 시간 많으니 평생 길바닥에서 커피나 타 돌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지아는 비틀거리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창고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잘렸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내가 경고했잖아. 미안해, 지아씨. 수진씨 잘못 아니야. 가방을 챙긴 지아는 뒷문으로 나섰다. 눈부신 아침 햇살, 자동차 소음, 식당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세상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진 지아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밤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식빵 조각과 물통이 전부였다. 빵을 우겨 넣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지아는 늦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커피를 내렸지만 여분의 컵은 챙기지 않았다. 가져다 줄 곳이 없었으니까 텅 빈 부엌에서 홀로 쓴 커피를 마셨다. 오후 즈음 대충 옷을 주워 입고 공원으로 나갔다. 배 영감님이 보고 싶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보고 싶었다. 하지만 벤치는 텅 비어 있었다.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야구르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늘 계시던 회색 패딩 입은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글쎄요, 며칠째 안 보이시네. 지아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도 잃고 영감님도 사라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게 그깟 커피 한 잔 때문이라니. 가방 속 빈 보온병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그분은 내가 치른 이 대가를 알기나 할까?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일이 지났다. 지아는 여러 매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몽롱한 정신으로 현관문을 빼꼼히 여니 고급 정장을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아씨 되십니까? 가운데 서는 발의 중년 남자가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지평의 강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김 변호사, 박 변호사고요. 잠시 동행을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지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변호사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소나 고발 건이 아닙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확인했다. 배 회장님께서 지아 씨가 반드시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 회장님이요.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배 영감님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지아의 눈이 커졌다. 배 영감님이요. 네, 알아요. 며칠째 안 보이시던데 어디 계신가요?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저희가 아는 곳에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요?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망설이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다. 대충 겉옷을 걸치고 그들을 따라 내려가니 빌라 입구에 새까만 고급 제네시스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20분쯤 달리자 강남 한복판에 번쩍이는 대형 유리 빌딩 앞에 도착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낡은 청바지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몹시 위축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30층 대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명품 시계를 찬 50대 남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진한 화장을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젊은 여자, 그리고 맞은편엔 땀을 닦고 있는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 최 점장이었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혔다. 점장은 그녀를 보고도 인사조차 없이 싸늘하게 노려볼 뿐이었다. 앉으시죠. 강 변호사가 권했다. 지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무릎에 모으고 빈자리에 앉았다. 최 점장이 왜 여기 있는 걸까? 50대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강 변호사, 이 여자는 대체 누굽니까? 배 회장님의 요청으로 모셔온 지아 씨입니다. 젊은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왜 생판남을 여길 부르셨대? 뚱뚱한 남자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아, 그래서 큰형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최 점장이 신경질적으로 나섰다. 이거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탁상에 내려놓았다. 기다리시는 동안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죠. 이쪽은 배 회장님의 조카이신 배지훈 대표님, 이쪽은 조카 손녀 민지양, 그리고 이쪽은 사촌, 동생이신 백이태 사장님, 마지막으로 이쪽은 조카 사위이신 최민석 점장님입니다. 지아는 충격에 빠져 눈을 끔빡였다. 최 점장이 영감님의 조카 사위라고. 배지훈이 테이블을 탕쳤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여기 껴있냐고요. 그건 제가 답하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배 영감님이 들어왔다. 지아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낡은 회색 패딩과 헝클어진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빗어 넘긴 은발에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은 기품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만큼은 공원 벤치에 그 영감님과 똑같았다. 그는 친척들을 쓱 훑어보고 최 점장을 지나쳐 지아를 향해 시선을 멈췄다. 아주 찰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큰아버지, 건강해 보이시네요. 배지훈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영감님은 대꾸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 회장님께서 석 달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언장과 재산 증여를 갱신하기 위해서였죠. 민지가 눈을 반짝였다. 재산이요? 네. 회장님 명의의 건물 세 채와 상당한 규모의 예금 자산이 있습니다. 최 점장이 마침내 폭발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쥐고 있으면서 왜 수년 동안 길바닥 노숙자 행세를 하신 겁니까? 영감님이 최 점장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평화가 필요했으니까. 내 인생은 너희들에게 뜯어먹히는 ATM 기계나 다름없었다. 친척이라는 작자들이 찾아오면 돈 내놔라,
보증 서라. 빚 갚아달라. 그래서 내가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너희 중 누가 나를 인간 취급할지 궁금해지더군. 배지훈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큰아버지, 오해십니다. 오해. 너희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날 찾았지. 내가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있을 때 너희 중 단 한 명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민지가 입을 쩍 벌렸다. 전 큰할아버지이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넌 내 앞을 3번이나 지나가며 코를 쥐고 피했지. 영감님이 최 점장을 노려보았다. 최민석, 너는 최 점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넌 날 눈치채고도 모른 척 지나갔어. 매일같이 영감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게다가 넌 내게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을 짓밟았지. 영감님이 지아를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 아가씨는 매일 아침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내게 돈을 바라지도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지. 그저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어. 배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큰아버지, 저 여자가 진짜 아무 속셈 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다 노림수가 있었겠죠. 이 아가씨는 내 이름 석자조차 몰랐다. 내게 핏줄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췄지. 영감님이 다시 최민석을 쏘아보았다. 그런데 넌 이 아가씨를 비웃고 모욕하고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대접을 해줬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아냈어. 강 변호사가 분위기를 수습하며 유언장 봉투를 열었다. 배 회장님의 뜻에 따라 발표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과 명의의 부동산은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부 지아 씨에게 양도됩니다.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아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확신하며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네, 저요? 배지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기태도 소리쳤다. 형님, 이건 아닙니다. 저 여자는 생판남이잖아요. 고작 커피 몇 잔 줬다고 재산을 넘기다니요. 고작 커피 몇 잔? 영감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희들이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해. 지훈이, 넌 작년에 집 수리한다고 1억을 빌려가더니 그 돈으로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갔지. 민지, 넌 유학 간다고 학비 받아 챙기곤 바로 휴학하고 외제차를 샀고. 기태, 넌 10년째 내 돈을 떼먹고 있다. 민석이, 너는, 최 점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갈 땐 알랑방귀를 뀌더니 벤치에 앉은 날 보고는 고개를 돌리더군. 지아 씨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매일 아침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다. 그 이유만으로 모욕당하고 직장까지 잃었어. 내 가족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 아가씨다. 배지훈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딴 거 무효 소송 낼 겁니다. 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시죠.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와 공증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합법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지가 지아를 째려보며 독서를 내뱉었다. 너 다 알고 접근한 거지? 꽃뱀 같은 년,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영감님이 지아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맞다.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착한 마음 하나뿐이었지. 그는 최 점장을 곁눈질했다. 민서가, 네가 이 아가씨를 해고한 건 정말 내 발등을 찍은 일이었구나. 이제 누가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는지 보렴. 점장은 입술을 깨물더니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말없이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배지훈과 가족들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 나갔다. 회의실엔 지아, 영감님, 변호사만이 남았다. 지아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영감님, 전 이 돈 못 받아요. 왜 못 받지? 전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이었어요. 영감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내게 커피 이상의 것을 주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주었어. 그 어떤 돈보다 귀한 것이지. 전 그저 영감님이 그 추운 아침을 무사히 넘기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덕분에 난 아주 무사하단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모든 명예 이전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회장님은 지금 머무시는 자택에 계속 거주하시겠지만 소유주는 지아 씨가 될 것입니다. 영감님이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이럴 자격이 충분해. 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를 바라봐 주었듯 세상도 이제 너를 바라봐 줄 거다. 지아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며 하염없이 울었다. 강 변호사가 대기시켜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가방 속 빈 보온병을 품에 꼭 안았다. 더 이상 커피를 가져다 줄 사람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지아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굳이 출근할 곳도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무서웠다. 그녀의 반지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지만 굳이 사치스럽게 살고 싶진 않았다. 통장에 꽂힌 배당금 중 아주 작은 일부만 떼어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갚고 아버지의 빚을 정리하는 데 썼다. 그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가장 싼 원두를 필터에 담았다. 커피가 내려지는 향기를 맡으며 보온병을 채우고 종이컵을 챙겼다. 아침에 텅 빈 거리, 공원 벤치에 다다랐을 때 배 영감님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홀로 커피를 따랐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영감님을 생각하며 한 모금을 머금고 눈을 감았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돌아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40대 여자가 서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죄송한데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을까요? 밥을 못 먹어서요. 그녀는 금세 눈치를 보며 시선을 떨구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돌아서는 여자를 향해 지아가 말했다. 잠깐만요. 지아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방금 내린 거라 따뜻해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지아를 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가 종이컵에 커피를 가득 채워 건네자 여자는 두 손으로 컵을 꼭 쥐었다. 배 영감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첫 모금을 마시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속삭였다. 별 말씀을요. 지아는 여자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빌라 앞을 쓸고 있던 부녀회장과 마주쳤다. 부녀회장은 지아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흠칫 놀라며 빗자루질을 멈추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아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계단을 올랐다. 어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상가명의 이전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운 지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모든 건 커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 누군가의 두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언어로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주 지아는 배 영감님의 자택을 방문했다. 저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했다. 현관을 열어준 영감님은 지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렴.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영감님이 직접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지아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받아들고 눈을 감으며 첫 모금을 마셨다. 눈을 떴을 때 영감님이 지긋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지?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요. 내 아버지는 널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장담하지.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예전에 일했던 지하 상가 매장 앞을 지나갔다. 카운터에는 수진이 옷을 개고 있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발견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수진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지아도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결국 지아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그녀가 했던 아주 작은 선택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금전적 가치는 보잘것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은 희귀한 일이고 낯선 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그저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수십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당신이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벤치 앞을 멈춰 섰을까요?